예, 반갑습니다. 오늘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해서 소비에트와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원영수고요. 이번 토론회는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현장 실천 사회변형 노동자 전선, 노동전선과 그다음에 노동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동자 신문이 후원하는 토론회입니다. 장소는 노사관 연구소 회의실이고요. 오늘은 크게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두 분의 토론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김양민 동지와 오세동 동지 두 분이 당과 소비에트에 관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각 20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발표에 대해서 김영균 노동전선 대표님과 신주길 국제평화통일위원장 동지가 10분씩 논평을 해주시겠고요. 그 이후에 1시간가량에 걸쳐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민 선생님부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하지 않고요. 자,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소비에트의 기원입니다. 소비에트는 이제 러시아 제국 때부터 왔던 얘고요. 영어로 하면 카운실이라서 유럽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원래 자문적 성격의 회의체였습니다. 왕정 때는 원로회의 이런 거죠. 이런 거였었고 선출직 형태는 두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문적 형태는 소비에트, 선출직 형태는 두마라는 이런 식으로 보통명사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의체를 관행에 따라 이제 소비에트라고 한 거죠. 그 소비에트라는 거는 영어로 카운실, 우리로 치면 무슨 회의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는 특별히 새로 만든. 그래서 쭉 보면 가운데 제가 유래를 써놨는데 중세부터 쭉쭉 이런 소비에트 쭉 200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자문국인 국가 소비에트를 설치했습니다. 소비에트가 그런 성격이다. 계급성이 특별히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에트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1905년에 동맹파업, 총파업이죠. 총파업이라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 정도, 그렇죠? 경제 단위를 하는 걸 총파업인데 여기서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한 정권을 갖기 위해서 각 노조나 파업 단위들이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에트가 구성이 된 거고요. 최초의 소비에트는 이제 이런 파업위원회라서 다양한 정파들, 특히 처음에는 무정부주의자와 맨세비키에 의해서 먼저 조직이 됐었고요. 도시 단위의 총파업이니까 이 동맹파업이니까 공장 노동자 이외에도 상점원, 철도 노동자, 교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포괄된 거죠. 이런 총파업은 당연히 정치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가 이제 1917년 2월 혁명에 이제 병사 소비에트가 병사로 확도됐고요. 그 이후에 8, 9월에서 코로넬로프 장군이 이제 우위 쿠데타를 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정부 케란스키가 정규 군인들이 전선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우위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볼셰비키 소비에트 적의대와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가 이제 무장이 돼서 무장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의회가 그 혁명 이후에 11월 달에 혁명 이후에 재원회가 선거가 된 이 재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 선거제도로 고대를 했다는 겁니다. 즉 정당명부제 선거를 했어요. 정당명부제. 그 결과 혁명의 세력은 볼셰비키였지만 사회혁명당, 볼셰비키는 오히려 소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선거제도도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한 거는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겨서 레닌의 근로 피착추 인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이 중도파가 다수인 부르주아 의회인 재헌의회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 재헌회는 이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표는 그게 아니라 혁명 이후의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소비에트 무장 세력과 이 경쟁 관계, 대립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집하자마자 17시간의 회기 하자마자 바로 그 해산이 되죠. 그래서 소비에트와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이 재헌회가 그 해산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재헌회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로 됐기 때문에 이 재헌회 해산에 대해서 독일이나 유럽에서 카우츠크나 루셈부르크스는 이거를 이제 볼셰비키 쿠데타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소비에트에 대한 사쪽의 여러 입장, 레닌과 스탈린의 입장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그래서 이 재헌회를 해산하면서 노농병 전국 소비에트 대회, 이게 3차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재헌회가 해산되고 재헌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재헌회의 역할을 하는 게 노농병 소비에트다고, 이 노농병 소비에트 3차 결정사항이 최초의 헌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재헌회 대신에 노농병 소비에트가 재헌회가 돼서 노농병 소비에트의 결정이 러시아의 혁명 이후의 최초의 헌법.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이 바로 된 게 아니라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먼저 되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재헌 헌법이 노농병 소비에트의 결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소비에트라는 것은 소련 그리고 각 공화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회 기관인 의회를 설명하는 말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소비에트는 바로 노농병이니까 노동자, 농민, 병사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는 지역 선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대 따로, 그 다음에 공장 따로, 그 다음에 농장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코민테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코민테른은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 노농병 소비에트를 제3세계에서는 노농동맹이죠. 계급연합의 형태로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급연합은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식민지, 제3세기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서유럽의 삼인주의들과의 인민전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노농동맹이라는 형태가 계급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소비에트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사실은 노농병 소비에트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지도했던 이제 소련 공산당이죠. 그 코민테른의 지도책들이 중국에서 도시 중심의 노동자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이런 소비에트를 지령을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노농동맹이라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에트라는 것은 소비에트 국가, 즉 소련식 국가를 말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소비에트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소련과 코민테른은 도시봉기에 의한 소비에트 창설을 지시했지만 중국 공산당에 그에 따랐지만 수차례 실패 후 많은 피해를 입은 후 농촌 봉기와 도시 포위 전략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노농병 소비에트는 그 중국에서 노농동맹의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로 되면서 중국의 식민지라는 특성에 맞게끔 반제 반봉건 중국 통일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제3세계에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노농동맹을 중심으로 한 인민민주주의로 소비에트 정권이라는 것은 인민정권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인민정권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인민정권, 인민민주주의, 북도 인민정권, 인민민주주의 이런 형태로 되면서 중앙은 인민정권,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것들이 바로 이제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소비에트다 이런 형태와 유사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의 소비에트 논의인데 오늘 이제 이 논의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에트가 하는 논의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우유 계량주의에서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카우츠키가 1918년에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죠. 그런데 러시아 혁명 직후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도 마찬가지고 혁명 직후에는 반혁명 세력, 자본가와 그다음에 제국주의에 봉사한 자들에게서는 공민권, 투표권을 박탈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에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공민권 박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선거죠.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트가 부르주아를 배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련과 같은 일당 독재가 수용될 수 없다는 거고 볼셰비키가 적법적으로 이 성립한 재헌의회를 해산한 걸 아까 말했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공장 평의와 소비에트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장 평의는 공장 안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장 안의 민주주의에서 공장의 법적 통치권은 사장, 자본가에게 있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에서 의회의 역할을 하는 공장 평의를 주장하면서 이것들의 양자의 협조를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바우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산업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산업 민주주의가 혁명 없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협력에 달성됐다는 건 망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 없이 마치 공장 평의를 하거나 또는 자주기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전체 국가 권력의 타도 없이 한 일 지역에서, 한 일 공장에서 이러한 공장 평의를 해서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들은 이제 망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익공산주의 혹은 평의주의자들인데요. 독일의 특수성입니다. 자, 독일은 2차 대전에 독일 황제가 항복을 하면서 러시아식 혁명을 두려워하면서 제1당인 3인당, 그 당시에 3인당에 있는데 3인당 당수를 수상으로 지명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에 패배하면서 러시아의 황제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와도 적대 관계를 맺었지만 독일에서는 황제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러시아식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층인 3인당과 결탁해서 3인당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제, 황제 체제와 의회주의자 3인당의 화해와 연대 때문에 독일에서는 광범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불필요해지죠. 왜냐하면 이미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극자 세력,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결합하는 러시아식의 혁명은 독일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극자 세력들이 독일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차이점이고요. 독일혁명 당시에 광범위하게 병사 소비에트와 노동자 소비에트가 됐지만 결국은 진압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황제, 구체제와 부르주아가 연대를 맺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이 소비에트가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고 비록 실패했지만 독일혁명에서 소비에트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유럽의 이제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들이 이제 독일 공산당에서 나와서 독일 노동자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 파네쿡 등 이러한 이론가들은 정당 조직에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유럽의 형태를 봐서 현재의 유럽, 그 당시에 유럽은 이미 자본주의의 고족이고 자본주의가 쇠퇴기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독일 프로레타리아의 의식, 주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독일 프로레타리아가 의식이 급진화되면 혁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죠. 객관적인 혁명 정서니까 의회 참여는 계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의회 참여를 반대하면서 평의의 체제를 하고, 노동조합 역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반혁명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파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혁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대신에 평의의 공장 조직을 제시합니다. 영국의 자유공산주의자들은 의회 참여와 영국 노동당에 대한 입당 전술입니다. 입당 전술이 있었는데 이 전술 차이로 일부는 입당해야 되는데 일부는 입당하지 않아 분열되어 있어서 통합이 되지 못했는데, 레닌이 말하기를 의회 참여 거부는 오유주죠. 그래서 의회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영국의 공산당들이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의회 참여 거부를 선택하면서 영국의 자유공산당들이 통합을 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죠. 이탈리아 자유공산당들은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지역마다 혁명당 없이는 혁명도 있습니다. 그 당 조직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프롤레타리아 의식에 단련되는 공산주의 학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르고요. 여러 가지 각국의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다양한 자기 조건에 따라 하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닌의 전위정당과 민주집중제에 반대를 합니다. 혁명적 정당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노동계급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혁명정당은 혁명을 선동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노동자 평의화가 노동자 계급의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권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지시에 복종할 필요 없다.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가 사실은 공산당의 정치적인 지도를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노동자 평의회는 당의 지시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들은 노동자 소비에트를 무력화하고 형식적인 의회로 거수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공산당 관료가 자본가를 대체했고, 결과적으로 시월혁명은 부르주아혁명이고 프롤레타리아 국제가 이런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벨기, 독일 이런 데서의 이제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선거를 의회주의로 비판하면서 선거 참여를 거부를 하고, 레닌의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죠. 짧은 시간에 어떤 단계적 혁명론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한 연합, 통일전선, 공동전선들을 거부를 합니다. 레닌은 좌파 공산주의라는 소합병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 자유공산주의자들은 전위와 대중, 당과 계급 사이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혁명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합법 활동을 경시하고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 채 반동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적 활동 공간을 거부하고, 그리고 당의 중요성이죠. 정당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혹은 정당의 건설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회와 협조와 타협을 용인치 않는 것, 이러한 이제 작용적이죠. 이러한 것들은 레닌에 의하면 중대한 해악을 그 당시에 이미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에서도 이제 소비에트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람시에 따르면 공장 평의회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모델이라는 거고요. 넘어가면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람시의 기동전과 지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람시에 따르면 이런 시민사회가 있고 유럽 사회죠. 그래서 여기서의 혁명은 러시아식의 기동전과 그다음에 유럽에 있어서 부르주아 지배 질서가 정치, 경제, 사회, 철학에 뿌리박기 때문에 진지전 하나하나씩 참호를 파가면서 부르주아의 진지들을 깨나가는 장기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도하는 것들이 사회주의 정당이고 이것이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라는 거고, 기동전, 러시아식 기동전에서 소비에트가 되게 중요하죠.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들이 각각의 노동조합과 농민 조직의 이러한 대중조직들을 당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과정이고, 진지전에서는 이제 중간층을 우군으로, 계급연합입니다. 그람시도 중간층을 우군으로 하고 지식인 집단을 우호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기본 집단이 노동자이고 동맹 집단이 농민이고,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 혁명적 세력을 따르는 추종 집단이
중간층과 전통적 지식인, 혁명적 지식인이 아니라 일반적 지식인까지도 이러한 노동자 농민의 혁명 계급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결국은 적대 집단인 자본가를 포위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인데, 이러한 그람시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에는 진지전을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기동전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일상적인 진지전 속에서 갑자기 정세가 좋아졌을 때 기동전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주체의 형성의 문제인데, 바로 그 주체가 소비에트라는 겁니다. 여기 소비에트라는 것도 뭐 평상시에 무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상시에 조직화되고 정치 부대가 있다면 이들이 평상시에 진지전을 하다가 정세가 좋아질 경우에는 바로 기동전의 주체로 나갈 수 있고, 어떤 대중추종을 통해서 순식간에 무장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진지전과 기동전을 탄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령관, 그죠? 이 사령관이 어떤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결론에서 따르면은 소비에트는 노사관계나 사업장 문제를 다루는 노동조합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총연맹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조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 이후에 노농병 소비에트의 상층은 의회를 형성했죠. 국가와 지방의회를 형성했고, 또 그 일부는 당을 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는 당과 대중조직의 사이에 있다는 거고, 당원들이 이러한 소비에트의 상층 혹은 대중조직의 상층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들이 당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토론과 그다음에 정치적 활동의 지도 모범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관철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에트가 무장을 함으로써 혁명 무력까지 제공을 했다는 거고요. 소비에트에게 권력이라는 구호는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원래 재헌의에게 권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재헌의에게 권력이라는 게 잘 되면 모르는데, 재헌이 아까 말했지만 부르주아 의회가 됨으로써 이 재헌의회 권력이 폐기되면서 소비에트의 권력이 됐는데, 사실은 재헌의회를 소비에트로 대체했지만 그 이후에 소비에트라는 게 국가의회를 얘기되면서 사실은 이 소비에트의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선거죠. 벌써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선거죠. 국회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에 노농병의 소비에트라는 것과 다른 의미다. 그래서 소비에트라는 권력이라는 것도 조건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던 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러시아 혁명의 이후 그 상층부는 아까 말한 의회로 전환하고, 하층부는 여전히 대중조직의 사회정치적 부대로 남아서 인민 대중의 통일 전선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층부는 엄격한 선거에 의해서 의회가 되지만 하층부는 인민 대중의 통일 전선체로서 엄격한 선거가 아니라 대표죠, 대표제. 여러 가지 뭐 추천이라든지 뭐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런 형식으로 됐다는 거, 바로 그건 통일 전선체고 대중조직의 정치 부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통일 전체. 중국에서는 정치 협상, 북에서는 조국 전선,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제 정치 부대를 의회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일에서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황제가 3인당 주류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소비에트한 대중봉기는 실패했지만, 이 독일에서의 소비에트의 경험이 유럽의 좌익 공산주의에게 강한 인상을 주면서 이러한 소비에트의 독일에서의 경험은 한편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한 비판이 되면서 러시아의 소비에트에 대한 러시아의 소비에트에 대한 시사점을 반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받아들인 거죠. 당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하고 노조나 이런 합법적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하면서 소비에트의 성격 중에서 좌경적인 것, 급진적인 것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볼셰비키식 혁명 정당에 대한 불신이죠. 이렇게 하면서 소비에트에 의한, 즉 평화에 의한 혁명이라는 환상을 유산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의 성과물인 소련에 대해서 반발하는 반공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여기까지입니다.